동의를 받으시러 갈 때 그 전체 건물에 공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그 가계약을 한 날과 계약서를 실제로 만나서 작성하는 날, 이때가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돼요. 에어비앤비에는 에어커버라는 정책이 있어요. 뭔가 이런 기물들이 파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에 이거를 청구를 하면 에어비앤비에서 그걸 보상을 해줍니다. 지난 삼성홈트 창업 탑10 질문 영상이 좀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는 에어비앤비 탑10 질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변 세대 동의받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부딪히는 게 원칙이긴 한데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구청에서 주는 서류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서류마다 양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양식에 이름, 전화번호, 서명 이런 거를 적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호수, 이름, 서명 뭐 이런 걸 적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좋냐면 호수와 사인만 있으면 되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적고 뭐 휴대폰 번호를 적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호수랑 서명만 적는 거면은 일단은 똑똑똑 두들겨서 나왔을 때 이거 한번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호수랑 서명만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인하기 편하고 동의를 해주기 편하게 그 동의서에 호수랑 서명만 있는 거를 그 양식을 찾아가지고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으시러 갈 때 이건 저도 초반에 했던 실수인데 동의를 받으러 갈 때 그냥 일단 간 거예요. 근데 동의를 받으러 가실 때 여러분 그 동의서를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2번 찾아가면은 그새 마음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동의해 주겠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동의 구두로 받아놓고 다시 동의서 받으러 가면은 마음이 그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한 가지의 팁이 더 있습니다. 중개사분한테 여쭤보셔가지고 그 전체 건물에 공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왜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게 202호였어요. 근데 바로 옆에 201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양옆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실이면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세대에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두들겨도 보고 했는데 거기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계약금 쏘기 전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때 집주인한테 여쭤봤는데 그 집주인이 그 다가구 건물을 다 소유하는 분이었거든요. 거기가 공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세대는 미리 좀 파악을 해놓고 가면은 훨씬 더 품을 줄일 수가 있죠. 그 정도가 꿀팁이지 않을까?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주변 세대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하시면 안 됐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가계약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은 계약을 할 때는 10% 그러니까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게 되는데요. 가계약을 할 때 100만 원을 넣고 계약서 작성할 때 200만 원 정도 보증금의 10% 정도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처음 입주하는 날에 이제 보증금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가계약을 한 날과 계약서를 실제로 만나서 작성하는 날 이때가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일주일 이내의 텀이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떤 거를 좀 해볼 수 있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주변 세대 동의를 못 구해서 주변 세대가 동의를 안 해줘서 이게 다 어그러졌을 때 그러면은 계약을 원래 없었던 걸로 하고 파기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걸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되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해줄 집주인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약부터 계약서 작성하는 그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동의들을 다 받으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내가 무릎 꿇겠다. 진짜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드나요? 에어비앤비 창업 비용은 2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보증금이랑 그 다음에 안에 집기 비용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집기 비용에는 뭐 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다 포함입니다. 보증금은 너무 달라요. 사실 투룸 기준으로 2천에서 3천 정도 잡으시면 되고 3룸 기준으로는 3천이나 4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홍대, 합정 이런 좀 주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증금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집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공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화장실을 좀 건드린다, 주방을 좀 건드린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가성비 있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로 좀 쇼부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공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를 뭐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시공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인테리어 업자분이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소요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증금 플러스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서, 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잡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한 가지 팁은 월세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려드리는 대신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정도 낮출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벌 거 140만 원 버는 대신 내가 3천만 원 들어갈 거 2천만 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지점을 내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죠. 구독자분들 중에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개사분한테 또는 집주인분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월세 5만 원 올려드릴 테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침구류 관리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침구류는 매번 이제 게스트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반드시 세탁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냄새 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배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게 묻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봐도 깨끗해도 무조건 갈아줘야 되는데, 침구류 관리는 저는 내부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그냥 둬요. 세탁기는 보통 제공이 되니까 건조기 같은 걸 하나 사서 놓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그거를 싹 걷어가지고 세탁기에 먼저 돌려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되면 건조기에 돌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는 세탁할 게 그날이 너무 많다, 왜냐면 이제 여러 명의 게스트가 온 경우에는 침대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세탁 침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외부에 코인 세탁방 가가지고 거기에서 매번 빨래를 해서 그 이모님께서 세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청소 이모님한테 맡기면 청소 주기가 짧아서 좀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근데 에어비앤비 어플에서 청소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청소비를 따로 받아요. 내가 설정한 1박 금액 이외에 청소비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청소비도 고객님께서 내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이 잘 되는 걸 집주인분이 만약에 알게 됐을 때 연장 계약을 안 해주고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근데 그거는 일단 4년은 무리가 없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법에서는. 내가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해놨으니까 2년의 임차 기간을 지내고 나서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집주인분이 직접 살 거라고 하면 사실 나가긴 나가야 돼요. 이거 리스크긴 한데 그런 집주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에어비앤비 해도 되나요? 아파트는 좀 그렇죠. 왜냐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본인 살고 계신 아파트 아니면 본인이 좀 타겟하고 있는 아파트에 그 해당 구청이 있잖아요. 그 구청에 연락을 해보시면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데의 기준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 그 관리사무소 규약에 에어비앤비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 대다수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 빌라나 다가구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에어비앤비와 33M2를 동시에 운영해도 괜찮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은 이거랑 똑같죠. 33M2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해도 똑같느냐? 저번에 나왔던 질문과 사실 똑같은데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권장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했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만두집을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두집에서 찐빵도 팔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찐빵 팔아도 되죠. 단팥빵 그다음에 야채호빵 팔아도 되죠. 근데 만두집을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결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두만으로도 정말 이 집을 미어 터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각오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어비앤비도 작은 비즈니스로서 창업이에요. 작은 창업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진짜 내가 에어비앤비만으로도 만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찾아서 내가 만실을 반드시 시키는 그런 숙소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33M2가 틈탈 곳을 주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로도 가능하고 위홈으로도 가능하고 33M2로도 가능하고요.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걸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거.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 건축물에서 에어비앤비 운영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 운영을 위한 노후화 기준이 있나요? 보통 30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그러니까 이제는 94년도가 아니라 년이 지났으니까 95년도가 됐겠죠. 95년도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건물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구마다 달라요, 또 기준이. 그리고 담당자마다 또 1, 2년 정도는 봐주기도 해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연식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년이 갈수록. 그러면 기존에 받아놨던 데 있죠, 연식이 지나가기 전에 에어비앤비 허가를 받아놨는데 연식이 이미 지나버린 거, 그런 것들은 또 양도 양수 간에 그대로도 인정이 돼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 관악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노후화 기준이 없었거든요. 연식 제한이 없었는데 거기도 지금은 이제 30년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노후화에 대한 기준, 그 연식 기준은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외국인 도시민박업 담당하시는 그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 잔금 치는 그 곳에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내가 실사를 넣잖아요. 실사 신청을 넣고 그게 한 달이 걸려요, 실사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바뀐 경우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꼭 물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9번째 질문입니다. 게스트가 늦은 시간에 고성 방가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죠, 뭐. 죄송합니다. 주변 세대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한테는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너 그렇게 하면 바로 퇴실 조치한다, 경찰 부른다, 이런 식으로 좀 겁을 주고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인 거고, 가볍게 넘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도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가족 단위 분들이 왔는데 아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너무 그 방에서 뛰어다녀가지고 쿵쿵쿵쿵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집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은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슬리퍼가 없어서 불편하시죠? 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제가 주문을 해드렸어요. 안에서 슬리퍼 신으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냐면,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다잡을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많은 경험과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영역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게스트가 방을 심하게 더럽히거나 소품을 파손하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외국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 일부러 부시고 그런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고요?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이 그러는 거를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 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무슨 에어비앤비 사업이 다 그런 줄로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는 에어커버라는 정책이 있어요. 33MT도 똑같이 있거든요. 에어커버가 뭐냐면, 게스트가 퇴실을 하고 났는데 뭔가 이런 기물들이 파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에 이거를 청구를 하면 에어비앤비에서 그걸 보상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선 지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서 에어커버 통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33M2도 동일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고객님이 맡겨놓는 그 33만원 보증금에서 33M2가 알아서 차감을 하고 저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고객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파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떻게 하면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걱정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모든 업종에 있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오셨죠? 컨텐츠, 이런 컨텐츠 보시면서 미리미리 내가 대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을 해나갔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해나간다면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